지난 6, 7년 정도와 너무도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96년, 97년 우리 금융위기 때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08년도에도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97년 대선과 이전에 96년 상황, 그 다음에 2008년에 2007년에 대선 전에 2006년과 7년 초반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 대선 앞두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교로운 측면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금년의 거시경제 운영이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97년 금융위기는 무슨 동아시아 여러 가지 태국이라든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감염된 그런 측면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초월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혹은 97년도에 거시경제 운영,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거시경제 운영을 우리가 근시하게 했더라면 위기의 충격이 그 정도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요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금년의 거시경제 운영, 우리 국립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잠깐 97년, 28년 위기의 이후에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97년, 2000년, 94, 5년도에 경제 상황은 대개 이제 그 당시에 경상수지는 좀 악화되면서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고 경상수지는 악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GDP 경쟁률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기 안 좋다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김일성 대통령 정부가 이제 신경제 우회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아주 유사하게 경상수지는 이게 이제 경상수지의 GDP 비율인데 좀 악화되면서 GDP 경쟁률이 좋아지고 다시 말하면 GDP 경쟁률이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근데 지금도 보면은 경상수지는 좀 악화되면서 GDP 경쟁률은 회복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 아주 유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경제 여건이.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 악화되는 이런 아주 유사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7년 금융위기 전에 우리가 우선 2008년 전을 한번 보죠. 전에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고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좀 어떻게도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자마자 미국의 서프라임 상태가 발생하면서 좀 여러 가지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오냐 그 당시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당시 우리가 경상수지가 악화되죠. 그래서 2008년도에 동아시아 중에서 미국의 쇼크를 가장 크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환율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기대버리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가장 크게 절하게 나셔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금융위기 전에 보면은 그때는 환율은 약간 올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떨어뜨릴까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올렸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뒤에 이제 그 그림 나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원엔 환율 원유한 그 당시에는 5년 6년은 중국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엔 환율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1996년에 우리가 약 200원 3, 40% 기능상 적자를 유발시켰고 그것 때문에 그 7년의 위기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008년 전에는 이제는 중국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원엔 환율과 원 위안 환율도 계속 하락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경상수지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쇼크가 발생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경제 대외 강건성이 약화된 속에서 밖으로부터 충격이 생기자마자 바로 우리가 오히려 많이 나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돈을 보면서
거시경제 운영을 건실하게 하면은 약간 외국에서 충격이 오더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시경제 운영을 잘못하면은 상당히 경제가 만약에 지금 뭐 대외적으로 경제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유럽 문제, 중국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다시 좀 얘기하고 보면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는 시끄러워서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문제의 정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의 교훈을 바탕을 가지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무슨 이제 신흥경제 동향을 안 보죠. 금년에 제가 6대 거시경제 개량까지 해가지고 실제 경기는 아주 완만하게 회복이에요. 지금까지는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조한데 여러 전망들이 금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상수 숫자가 작년에 한 280억 숫자에서 금년에 한 160억 정도 감소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제 97년 위기 전하고 2008년 위기 전하고 너무 유사한 거죠. 물가가 상승이 우려가 되면서 금년은 올려야 되는데 경상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계 신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주택 경기 회복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실이 증가해요. 지금 저축은행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6개가 금년 거시경제 변화에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중국적인 분들과 경제국을 담당하는 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끌어들여서 금년에는 안정적으로 경제 운영돼서 다시는 아까와 두번도 같은 위기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시작해 드리는 거예요. 경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주요 동향은 소매 판매력이 경제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2010년 작년 8월 이후에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2010년 작년 1월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2009년 12월 이후에 30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른 제조업 가동률도 하락하다 최근에 지난달에 조금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수요와 생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경기 종합 지수인데, 경기 종합 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보면은 작년 7월 정점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난달에 조금 보합세에 보이는 부추한 그런 12월 이런 상황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12월 정점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아래 보면은 대체로 과거 추세를 보면은 지금 거의 저점 전체에 와 있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떨어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 전망은 금년은 상반기는 좀 저조했다가 하반기 회복되는 상저하고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의 경제 전망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한국인과정제 관련해 이슈가 되어 있는 GDP 개념이라는 추정을 해봤어요.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 가을에 했을 때는 한 금년 1, 4분기부터는 이게 GDP 개념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세계경제 여건들이 좀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금년 3분기 정도 되어야만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을 이제 초록색이 과거인데, 초록색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얘기인데요. 98년 금융위기 때는 98년 2월이 저점이었고, 그 저점부터 9개월 후에 정점이 됐습니다. 그때는 동아시아만 문제였기 때문에, 동아시아만 문제가 없으면 세계 경제는 괜찮기 때문에 9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복 기간이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왜 97년대에도 한 9개월 만에 정점까지 갔으니까 지금 좀 뭐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런 생각하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그 당시는 전 세계는 괜찮고 동아시아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편에서 이게 문제. 이게 이제 0과 2 사이를 대개했는데 2가 대출 넘었으면 버블이 형성이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기간을 0부터 우리가 이제 경기가 회복기라고 본다면 이걸 이제 파란게 들어간다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회복기죠. 회복기에다가 좀 이제 회복기가 파란게 들어가면 이것이 요것이 이제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대체로 정점되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통화전세계 파급차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면 적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치에 와서 바로 올려버리면 너무 경기가 올라가면 동력을 죽여버리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한 0.7 내지 1거치에서 올리면 경기가 상당히 파랑을 좀 유지하면서 버블은 안 생기는 그런 거 아니겠냐 싶은데 지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이것이 플러스 상태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되더라도 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 압력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만 저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 올라가는 그 이슈가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크게 올라간 것이 식료품비예요. 이것이 11.6%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가중치가 이것이 이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 지수 중에서 14%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만 식료품비만 1.63% 올라버렸습니다. 이걸 4.1에서 1.63 빼면 2.5%가 됩니다. 이게 식료품비만 빼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교통비가 이제 가중치가 10%인데 이것이 또 5.7% 올랐는데 이것도 0.6% 올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1.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쭉 보면 이 식료품 중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제 과실이라든지 채술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게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수박, 딸기, 참외, 귤, 감, 복숭아, 배, 사과, 양배추, 무, 대추, 파 등등 그다음에 고등어, 오징어, 마늘 이런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산물이나 그 다음에 배조류 같은 일은 다시 말하면 착황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 압력 때문에 생긴 물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 이 물가 상승은 전형적인 착황 부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그래서 이게 GDP 갭률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GDP 갭률이 보면 아직까지도 영 근처에서 막 조금 빨리 보는 사람들은 0.2, 3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윈도 보고 있겠나 싶은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 원인을 보더라도 주로 작품 부인에 따른 농산물과의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을 수요 압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단하기가 빠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 상승률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에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금융에서 수입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오르면은 다른 그 생산의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가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작품 때문에 올라가는 공차에 말고 이것 역시 비용 상승률이 보여집니다. 비용 상승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는 상당 부분이 작품 부분이라는 농산물 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이런 수입 에너지, 수입 식품 때문에 생기는 비용 상승이 상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국은행에서 경하는 정책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명목 지표로 할 것이냐,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명목 지표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도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보도를 보면은 미국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거의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같이 갈 때는 뭐 문제가 이렇게 괴리가 너무 큰데 다시 말하면 지금 4.1하고 2.6이면 그 1.5% 차이 나거든요. 1.5% 차이가 날 때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중앙은행 금리라는 기본적으로 수요 압력을 우리가 완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중앙은행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또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때가 이제 시심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물가 올랐을 때는 갑자기 금리 올려버리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중국이 금리 걸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아까 했지만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중국은 주택가격이 난리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1988 올림픽 이후에 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던 90년대 상황과 비슷해요. 작년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중국의 주택 건축 증가율마다 30, 40%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에 차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을 해서 올릴 수가 없고 물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택 가격이 오히려 회복가 안 돼가지고 작년에 주택 경기로 회복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그리고 주택 건설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증가해서 지금 그 구제금융을 마련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건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도 돈 나라에서 받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이런 작황불인에 따른 그런 공급 사이드에 생기는 요인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보면은 경상수지가 대체를 했습니다. 좀 앞까지 보는데 지금 전망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약 230억 정도 국가에서 금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국내 전망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약 16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환율을 더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문제가 돼요. 너무 떨어지면은 다시 말하면 굉장히 대외 경선 약보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매출 한 4천억 불 됩니다. 1년에 월경 상황에서 한 170%에서 200억 정도 나오고 우리가 200불 그러면 GDP의 2%인데 GDP 2%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다른 나라, 외채업 나라처럼 경상수지 대외분 균형 그러면 쟤를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쟤를 이게 벌써 이게 뭐 우리나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채월 예금에서 한 200불 나가는데 원유 수입만 1년에 1,000불 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다 이 GDP에서 경상수지가 5%가 넘었으니까 제가 좀 과거에 분석해는 보면은 우리나라 또 대외 공연 법을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 정도 기본이고 2%에서 4% 정도 사이를 경상수 흑자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흔히 말하는 이자율을 보라. 그런 경상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보다 더 떨어지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떨어지는 속도를 생각할 때 내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계신용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작년 3분기 말에 가계 대출이 725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전기비 증가의 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초록색이 주택 대출인데 주택 대출은 3분기에는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가계신용이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약 7,800조 정도 되면 예컨대 1% 금리만 올리더라도 이것이 28조 원의 예를 들어서 금리 부담이 가계에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0.25%면 금리를 올리는 데는 1조 한 3, 4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만 다행히 크게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그 이유는 주택경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해보기 안 되면 작년 우리가 주택경기 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은 좀 해보기 어려운데 서울의 주택 매매가 서울 아파트인데 현재 아직도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0년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직 마이너스로 조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런 전세 가격, 이게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가격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3, 4년 전에 그 소액주택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와준 것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급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데 지금 전세 가격 문제 때문에 전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런 말도 이득이 됐어요. 또 몇 년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세 물량도 언제 없고 왜냐하면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이 때문에 주택 경기를 침체하는 속에서 공급 부족 또는 지역 간 미스매치 지방은 또 지역 균형 발전한다. 지방은 많이 지어놓고 서울은 또 안 하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남아 돌아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거기에다가 부족한 파이낸싱을 줬던 금융기관 부실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을 이런 상황에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행들의 보증 이하 여신 비율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저축은행 그 부실 때문에 예금보험기금 은행 기금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은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고용의 여신 비율이 지금 2008년 12월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4%. 이거 예산을 증가하면 큽니다. 그다음에 하이폰 나이가.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끌었었다가 나중에 은행 중에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봐라. 저는 이번 저축은행 문제는 과거 부추는 금융위 기준에 종합금융회사하고 비슷한 아, 그 알아. 과감하게 세뇌를 부실을 해야 잘못한 건 책임을 묻고 모두기가 받지 않고 다시, 과감하게 이걸 다시 좀 은행 돈을 끌어서 유지시키려고 하다가는 이거 나중에 그자고 없습니다. 과거에도 종합공금사의 문제가 심각한 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은행들 돈을 끌었었죠. 그냥 은행은 이제 공사가 너무 보이면 은행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결국 공사 문을 닫았어요. 문제가 큰 문제는 뭐냐? 이걸 뭐 여기 돈을 끌어다가 이봉채웠었다는 큰 이유는 지금 은행 자체에서도 이거는 이제 전체 은행의 자체에서도 벌써 증가하고 있다. 이게 왜냐면 아까 주택경제가 그림보가 아니라 주택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행 고정기업 여신비율이 증가할 때는 대개 주택 집값이 하락할 때예요.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부실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집 큰 문제는 집값도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은행 부실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가계 대출을 너무 증가하면 안 되는 아주 미묘한 굉장히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은 금년 중에는 경기는 하반기대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물가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의 숫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것이 이제 주택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 가격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주택 대출 중심으로 금융금 부실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 대출은 약 7,800억 정도, 7,800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점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 환경 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봤어요. 6대 과제에 대해서 보면은 경기를 보면은 지금 경기만 보면은 지금은 현 상태는 한 다음 분기 정도는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립적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리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진행시킨 효과가 있지만 추가적인 것은 이걸 면밀히 보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는 생산 비용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생산 비용 중심이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약간 중립적으로 하면서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약간 소포 인상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 숫자 보이 감소하고 있는 것 생각하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2% 이하로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 환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정 환율 유지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거시건전성 규제, 유입자본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최근에 중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건 또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하락시켜줘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금융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더 부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가 또 너무 낮아지면은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금리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국내 신용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계대출은 이제 보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지금이 된다 않겠으면 금리를 크게 올릴 만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아까 우리가 2007년 전과 2008년 전에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교훈을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과제다. 지금 물가 하나 잡으려고 모든 걸 환율을 낮추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2007년과 2008년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도 크고 이것이 내년 되면 내년 또 선거가 맞물려가지고 내년은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객관적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자고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금리 환율 하나만은 안 되고 여기 유입 자본에 대해서 또 국내 신용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제가 발표를 마쳤습니다.